뭐 제가 한 2주 정도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하와이 트레이닝이 있었어요. 하와이 트레이닝은 안 가면 손해인 하와이 트레이닝을 저희가 한 25명 정도 다녀오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제가 워싱턴 툴스 포럼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또 관련된 일들 좀 보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했는데 귀국하는 데만 4박 5일이 걸렸어요. 이게 뭐 그 트랜스퍼한 비행기가 그 뭐 결항이 이틀 되는 바람에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구나 싶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늘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갔어요. 워싱턴 DC 트루스 포럼 모스탄 대사님, 고윤창 박사님, 전환길 대표님, 저하고 제니박 기자님, 김장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런 것들 주관하셨고,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그 미주 한인 포럼이라고 비슷한 형태의 성격의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같이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뭐 일주일 차이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고 서로 이렇게 그 격려하고 그 응원하는 그 방향으로 저희가 해서 그 두 행사 모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국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우선 갔습니다. 워싱턴 다녀오신 분, 가보신 분, 예, 가보신 분. 워싱턴에 국제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또, 예. 로널드 레이건 맞습니다. 로널드. 이 두 개가 다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로널드 레이건부터 볼까요? 이게 옛날에는 내셔널 에어포트였어요. 내셔널 에어포트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건국 전쟁 보신 분 여기. 예, 많이 보셨네요. 저희 거기 보시면 저도 나옵니다. 예. 근데 그 54년도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왜 초대했을까요? 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뭐 전쟁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막 이러. 그래서 초대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 저희 뉴욕 퍼레이드 보면은 막 그 되게 찬란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얘기라서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또 들으셔야 돼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6.25 전쟁 언제 터졌죠? 6월 25일. 예. 그래서 그 낙동강까지 밀리죠? 이러다가 반전이 언제 생겼죠? 인천 상륙작전. 그게 언제죠? 9월 15일. 예,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서울 수복한 게 언제죠? 9.28 서울 수복. 서울 수복하고 나서 참고로 그 서울 환수식 그러니까 미군이 서울의 행정권을 그 대한민국에 넘겨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게 그 중앙청 지금의 이제 광화문 자리입니다. 거기서 메가더 장군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거의 설교였어요. 설교였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주기도문으로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의 원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인천 상륙작전의 원래 목적. 퇴로 차단. 예, 뭐 그 말씀도 맞는데 우선 38선 회복이었습니다. 38선 회복.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38선까지만 가였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은 전진하라 하신 거예요. 북한 주민들 해방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38선을 넘어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는 올라간다. 이러고 나서 미군도 뒤에 두고 연합군도 뒤에 두고 국군만 먼저 올라간 거예요.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1일인데 10월 1일부터 거의 한 달간,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그 낙동강 그리고 그 두만강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황홀했던 시간, 아름다웠던 시간. 그래서 뭐
메가더 장군 같은 분은 우리 크리스마스는 미국에서 미군들한테 막 이런 말 하시고, 근데 10월 중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중국말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니 10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됐는데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않았어요. 근데 그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전쟁이 갑자기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누가 져야 돼요? 트루먼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메가더 장군. 전쟁 뭐 빨리 끝난다더니, 그리고 뭐 이게 뭐 중공군 내려오니까 뭐 만주에다가 원자폭탄 떨어뜨리자고 그러고, 야 그러면 3차 대전 다시 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여론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51년도에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북진 통일하겠다는 사람이 또 한 명 남아 있어요. 이승만하고 메가더는 그 꿈을 같이 꿨던 거예요. 메가더 날렸으니까 누구 남죠? 이승만 남죠. 이승만을 그러면 어떻게 날려버릴까 계산을 하다가 52년도에 보니까 대통령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국회의원이. 간선이었으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 뭐 조병옥 이런 사람들은 뭐 유학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좀 구슬려 가지고 괜찮습니다. 찬송하네요. 아멘. 그래서 조병옥 의원이나 이런 야당 의원들 구슬려서 대통령 바꿔버리는 게 미국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북진 통일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때 실제로 야당 의원들을 회유해가지고 대통령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군대도 살짝 움직였어요. 이용문 장군인가 하여튼 그렇고, 그 밑에 박정희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러다 말았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 해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압제 가운데 놓고 그냥 이게 뭐 전쟁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재선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미국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미국과 싸우는 겁니다. 그럼 우선 헌법을 바꿔야 되죠.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다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감행하신 게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어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사실은 이렇게 미국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냥 간선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사실은 이렇게 묶어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승만이 뭐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 해방하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선거를 직선제로 헌법을 바꿨고, 그 전쟁통에 선거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재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52년도가 그런 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53년도 됩니다. 53년도가 딱 됐어요. 53년도가 됐는데 스탈린이 갑자기 죽어요. 스탈린이 갑자기 죽으니까 사실은 미국도 지치고 영국도 지치고 중공도 지치고 소련도 지쳤는데 이게 53년 3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가들이 전쟁 좀 이제 끝내자라는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뭐 어떤 조약을 체결하죠? 평화조약. 맞습니다. 평화조약 하면은 끝이에요. 강화조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종전선언하고 평화조약 만들자 뭐 이런 얘기 지금 막 하잖아요. 평화조약 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게 포로교환이에요. 포로교환하면 사실상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그냥 끝내버리면은
미군 철수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군 철수하면은 전쟁 나죠. 49년도에 원래 미군이 원래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는데 49년도에 소련이 막 그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우리는 다 뺐다 막 사실은 이렇게 굴하죠. 예, 사실은 거짓말이었는데 다 뺐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니까 49년도에 실제로 다 뺍니다. 그러고 나서 50년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전쟁을 그냥 끝내버리면은 우리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라고 하시고 또 보니까 국군이 데리고 있는 인민군 포로들 중에 나는 처음에 공산주의가 뭔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너 북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는 원래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총칼 들고 협박하니까 마지못해가지고 나도 인민군복 입은 거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딱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계를 들었다 놓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면도하다가 배웠대요. 놀라가지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새벽에 전화 받고 깬 거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멈추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또 이렇게 난리를 지기니까 예쁘겠어요? 안 그래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에버레이지 작전이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암살을 포함해서 그런 작전까지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합니다. 그때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됐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제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 저 위에 있는 공항 이름이 뭐죠? 덜레스. 존 포스터 덜레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장관이 이 계획 진행하면 안 된다. 제동을 겁니다. 이승만이 우리가 마음에 들진 않을지 몰라도 국민적인 지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이용해서 미국과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중요한 결정을 이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내렸어요. 이 공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이 존 포스터 덜레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워싱턴 가실 때.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그 에버레이지 작전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협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해방해야 되니까 나는 휴전 서명 못하겠다. 니들이 하려면 해라. 그리고 니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방해는 안 할게였어요. 그래서 휴전협정에 보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근데 저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한국이 없다. 여기는 한국이 없다 이러면서,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대신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권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주체적이지도 못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그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신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저항하신 겁니다. 끝까지 북한 해방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방해는 안 할게.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 대신 내가 딱 3개월 준다. 3개월 안에 북한을 해방할 정치적인 방책을, 국제적인 정치적인 방책을 찾아와라. 안 그러면 나 또 북진할 수 있다였어요.
예. 요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얘기하신 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해라. 그리고 또 경제 원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섭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국까지 와요. 한국까지 오는데 한국까지 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구워 삶습니다. 이게 어떻게 삶냐? 구워 삶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882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조미수호 조교. 이게 보면은 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러면은 주선 굿오피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이게 그러니까 굿오피스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거 안 했다. 그리고 가스라테프트 조약으로 해서 그 조선 팔아먹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비난하시고, 그리고 미국 너네들 내가 얘기했잖아. 일본 제국주의 일본 위험하다고 했잖아. 제국주의 일본은 물질주의와 그 천황주의 사상이 결합된 제국주의 일본은 이 팽창하는 속성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까지도 공격할 거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일본이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미국도 일본하고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이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하와이도 그렇고. 하와이 가보시면은 일본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던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심해라. 일본 너네 공격한다? 그러고 나서 4개월 있다가 그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개월 있다가 진주만 폭격 실제로 한 거예요. 왜 폭격했냐? 미국이 자꾸 일본이 이제 막 팽창하고 그러니까 또 군함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야, 우리 일본은 석유 주지 말자. 금수 조치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먼저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쳐야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군부에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습타결을 합니다. 진주만을. 예.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야, 내가 말했잖아. 근데 너네 그때 일본에 그렇게 속아가지고 공격당했잖아. 그리고 또 내가 공산주의자들은 협력의 대상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좌우 압작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반도 분단 니네가 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49년도에 내가 군대 빼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빼가지고 전쟁 났잖아. 책임져야지.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주민들 이제 공산 압제 가운데 고통받게 됐는데 여기서 전쟁 끝내자고, 그리고 군대 철수한다고? 우리가 뭘 믿어? 상호방위 조약해. 이거였어요. 그리고 북한도 해방시켜. 3개월 줄게. 안 주면 나 혼자 북진한다? 였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협박. 실제로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존 포스터 덜레스 날라온 건데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레파토리예요. 이게. 예,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들 듣다 보면 미국 사람들도 대충 자기들이 듣다 보면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때 소련 간첩들이 미국 국무부에 아주 득실했습니다. 엘저이스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한반도가 분단된 거예요. 사실은 에치스 라인에 한반도가 왜 빠졌겠어요. 그때 그런 국무부에 있었던 소련 간첩들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아주 컸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여튼 레파토리 이렇게 쭉 훑다 보면 이게 사람들 기가 빨리고 그래가지고 존 포스터 덜레스도 기억하셔야 될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아주 큰 공로를 세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공항 이름이 뭐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 워싱턴 가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제가 이번에 워싱턴 가서 강연을 했는데 워싱턴 교민분들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셔.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가시면 기억하시는 걸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왜 가셨냐? 자꾸 북진하겠다니까. 내가 3개월 줬는데 6개월 지났잖아.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동 참전 조항을 넣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월남 망할 때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자동 참전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맹이 쳐내려올 때 미국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국제 정치의 아주 그 냉정한 현실인데 어쨌거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 꼭 넣자였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군대를 움직이는 조약은 또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해서 결국에는 최종안에는 그 자동 참전 조항이 안 들어왔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를 짜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계철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휴전선하고 서울 사이에 미군을 배치해라 였어요. 야, 이거는 뭐 의회 승인 없이도 군대에서 할 수 있잖아.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계철선을 놓기로 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목숨 걸고 밀고 땡기면서 체결한 거예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리고 또 인계철선. 근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내려오면은 미군을 먼저 쳐야 되니까 미군이 먼저 공격받으면 자연스럽게 미군이 파병하겠지라는 계산이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승인을 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소련 때문에? 예. 좀 참으셨어야죠. 예. 미국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승만 이 미친놈이 자꾸만 북진 통일하겠다고 하니까 뭐 3개월 줬다 6개월 너 시간 넘겼네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니까 휴전선하고 서울 사이에 미군을 두면은 이승만 이 미친놈이 북진하는 거 막을 수 있다는 그 계산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인계철선 이런 것들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거당할 뻔하셨고 존 포스터 덜레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워싱턴 갈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존 포스터 덜레스. 이제 내셔널 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고 얼르려고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뉴욕에 가서 막 퍼레이드도 하고, 뭐 건국전쟁 보시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달래려고 얼르려고 한 거라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이젠하우고 오벌 오피스 백악관에서 만나서 거기서 대판 싸워요. 이게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저 내셔널 공항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54년도에 미국 방문했을 때 워싱턴에 들어갈 때 저 내셔널 공항 지금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이라는 곳을 통해서 워싱턴 DC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하신 연설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근데 그 연설 원고를 딱 버리고 즉흥 연설을 한 20분 정도 하셨어요. 즉흥 연설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미국이 현명하지 못한 결정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전쟁을 멈췄다. 그거였어요. 이게 그리고 북한 주민들 해방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3개월 얘기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게 어디다? 내셔널 에어포트. 그래서 우리가 워싱턴 갈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이거는 다들 아셔야 되니까. 또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복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54년도에 미국 의회 양하원 합동연설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사실 아셔야 돼요. 저희 트루스 포럼에서 스터디 토론 모임을 저희가 줌으로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줌 미팅으로 그걸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읽기 자료를 읽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할 건데 이승만 대통령의 54년 양원 합동 연설 문도 저희가 그 커리큘럼에 집어넣어 놨어요. 아직 안 들어갔나? 그러니까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그 연설문을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 그거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처음에 시작할 땐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의 영혼이 우리 강산, 우리의 산하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흘리신 여러분들 아들들의 피에 우리가 무한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게 조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휴전한 거는 잘못했어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전을 해가지고 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을 주면 그 소련은 분명히 수소폭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줄수록 저 사람들은 이게 그 공격의 의지를 더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이 한국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우리한테 무기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게 전체적인 연설의 큰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친놈인 거예요. 또다시. 전쟁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또다시 전쟁하자고 하네? 이승만 대통령 그날 연설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4번인가 기립박수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간지에서는 뭐라고 났냐? Re-urges war. 이승만 대통령이 또 전쟁하잔다. 워몽거. 전쟁에 미친 늙은이 막 이런 표현들이 신문지상을 도배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상당히 내가 잘했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후회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설을 보면요, 저는 그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휴전협정 때문에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공산 압제 가운데 고통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해방시켰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 그 포각 가운데 있는 무수한 중국의 영혼들 해방시켰었어야 됩니다. 전쟁을 그렇게 멈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승만 메가더 장군은 실제로 막 만주에다 우리가 원자폭탄 쓰자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설이 언제였다고요? 몇 년도? 54년. 이 연설 있고 나서 10년, 15년 사이에 중국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몇 명이에요? 대기근, 문화대혁명, 수천만, 억까지 넘어가요. 대기근 때 최근에 본 영상인데 대기근 당시에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계했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 돌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때 대기근으로만 죽은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문화대혁명도 뭐 이렇게 연구에 따라 뭐 그 천차만별인데 한 8천만 명? 원자폭탄을 썼으면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몇 명 죽었죠? 50만 명?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200만 정도 그 추산했던 것 같은데요. 나가사키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그 지금 1000만 명보다 뭐 하여튼 그 대기근하고 문화대혁명으로 죽어나간 사람보다 훨씬 작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 국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54년도에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Unless we win back China, an ultimate victory for free world is unthinkable.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얻지 못한 한 자유 진영의 자유 세계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 아닌가요? 지금 오늘이네요. 딱 중국 무비자 70년 거의 80년을 내다본 말씀이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닉슨 독트린으로 이렇게 중국하고 무역하고 이러면은 그 자유 사상이 중국 사람들에게 전파될 거다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 게 20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닉슨 도서관 앞에서 국무장관 했던 폼페이오가 우리는 자유무역하고 그러면 자유사상이 이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 라는 반성을 닉슨 도서관 앞에서 했습니다. 예. 그걸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70년 전에 하셨던 거예요. 70년, 80년 전에.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영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한미동맹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그 안보와 경제의 근간이 된 이 기틀들을 마련하셨는지 목숨 걸고, 그리고 또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가 한국하고 이런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번 페이지인데 갈 길이 되게 멀어요. 한 50페이지 있는데 이러다 또 11시까지 갈라나 모르겠어요. 예,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셔도 돼요. 예. 이번에 제가 워싱턴에 그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교포분들 댁에서 묵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집 되게 예쁘죠? 예. 이게 저는 워싱턴이 제가 지금 3번째인가 4번째인데 워싱턴 DC 도심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나가는 거를 이번에 사실 이게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30분, 40분 정도 나가니까 풍광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예쁜 집들이 나오고, 여기가 제가 묵었던 방인데, 그러니까 내주셨던, 그러니까 지하 한 층을 그냥 이렇게 다 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하게 썼는데, 여기, 예, 배인덕, 집사님, 배인덕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근데 참 다행히 정착도 잘 하셨습니다. 세탁소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많이 버셨고, 그러니까 빌딩도 사셨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성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미국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머무는 동안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보자고 하시면서 애플 피킹, 사과가 지금 열렸습니다. 지금 사과가 열릴 때라 애플 피킹 가자고 하시는데, 잘 따라갔어. 예. 이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풍광이 이래요. 이게 50번 국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워싱턴 DC 가시면은 기회가 되면 50번 국도 드라이빙을 꼭 하세요. 이게 50번 국도가 워싱턴 DC에서 LA까지 연결된다고 하는데, 근데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게 올드타운 되게 예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드라이빙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워싱턴 DC에서 30분 40분 거리인데 풍광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농장들, 수가 풀 뜯어먹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사과예요, 사과. 예. 사과 따보는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놀다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워싱턴 DC 저희 트루스 포럼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분은 이 두 분이셨죠.
모스탄 대사님하고 고등찬 박사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사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앞장 서주시고 계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전환길 대표님,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잘 나온 게 없어가지고 요거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전환길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이 전환길 대표님이 미국 나가신 게 처음에 이 행사 때문이었어요. 이 행사 때문에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좀 일찍 나가셨죠? 일찍 나가셨는데 뭐 또 여기저기서 이제 또 이렇게 강연 요청 있고 뭐 이러시면서 하여튼 그 저희 이 행사 때문에 미국 가신 거예요. 근데 뭐 망명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이스타 비자가 90일인데 하여튼 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많이 해주셨죠. 이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청년 발표도 있었어요. 그 정려원이라고 정려원이라는 친구고 지금 그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과정하고 있고, 저희 그 지혜자매 그 모산 대사님 통역한 이 두 친구 발표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다 훌륭했지만 사실 이렇게 정려원 자매는 서울대 있을 때 저희가 Student for Israel이란 그 무브먼트를 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그 좌빨 단체 중에 그 노동자 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세계적으로 연대를 해요. 본부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데 영국의 그 사회당인가 노동당이 하여튼 거기가 저희 본부인데, 거기서 지령을 딱 내리면 그 다음 날 행동을 해요. 예. 그 아주 국제적인 연대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 거는. 진짜 진심으로 좀 보고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 해방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이구 안녕. 그래서 서울대에서 저 팔레스타인 해방 어쩌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것도 저 대자보 붙이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좀 붙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 예언자매가 히브리어가 그 모국어예요. 이스라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튜던트 포 이스라엘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예언자매 발표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아주 좋았고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저희 유대인 친구들한테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근데 이게 또 그 영상은 많이 퍼지지는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썸네일도 좀 더 신경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그 활동을 한 조직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예언자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되시면은 영상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고든창 박사님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고든창 박사님 생각하면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 고든창 박사님 처음 뵌 게 2018년이었나 19년이었나 그런데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이시고 이분이 사실 그 공격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년 동안 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중국이 위험해지고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또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창 박사님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직접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고든창 박사님의 활동을 인지하고 또 이게 CPEC이나 이런 데서 이게 직접 얘기하시는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게 순수한 열정 때문입니다. 또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중국을 향한 또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조금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든창, 희만 고문창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중국 망한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뭐 이렇게 질 끌리고 그리고 뭐 속 시원하게 뭔가 있을 것처럼 뭐 그러면 좋겠는데 뭐 되는 건 없고 그냥 뭐 미국이 다 한다 뭐 이렇게 뭐 한다 하는데 뭐 계속 질질 끄는 것 같고 이러니까 고든창, 뭐 희망 고문창이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고든창 박사님을 선생님을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또 중국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과 그런 모든 관계들을 이용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시면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근데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게 바로 뭐 이렇게 안 되고 기대한 것처럼 만큼 이렇게 안 됐다고 해서 희망 고문창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예. 그러다 이런 분들 입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분들이 목소리 내셔가지고 그나마 미국 주류사회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에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모스탄 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스탄 대사님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 고문창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고등창 박사님 비난하시는 분들은 모스탄 대사님도 그렇게 그 비난을 하시는데 모스탄 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스탄 대사님이 뭐 다 아는 거 아니죠. 다 아는 거 아니죠. 근데 또 예전에 장관 하시고 하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과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든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답하다고 뭐 희망 고문창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예, 페트병 여기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스탄 대사님 주한미국 대사로 오시면은 좋겠죠, 그렇죠? 예, 아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먹던 건가, 딴 사람이 먹던 거 아닌가 이게? 예, 제가 먹던 걸로 할게요, 그냥. 모스탄 대사님이 사실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가만히 계셨으면. 안 나서셨으면. 그러니까 나서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 대사로 올 가능성이 사실은 더 낮아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리스크가 커지니까 사실은 근데 모스탄 대사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깨워야 하기 때문에 총대를 매신 거예요. 네. 그럴 걸 아시면서도. 예. 그런데 약간의 상황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경화. 예. 한국 정부가 강경화 카드를 딱 쓰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실 지금 그 주한미국 대사 비워놨잖아요. 그 대리대사 시스템으로 하고 이게 이유가 다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강경화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 너 엿 먹어라 이러면서 그 모스탄 대사님을 딱 하는 거는 사실 그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비밀스럽게 조용조용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그 뭐 모스탄 대사님 좀 그 친분이 있다고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냥 빨리 그냥 터트려 가지고 약간 이렇게 주목 받으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노출이 안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뒤에서 진행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이게 근데 뭐 이렇게 다 그냥 이제 그냥 하는데 어쨌거나 그 강경화 아주머니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이 오히려 많이 올라갔다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 우리가 미국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의 버금가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해요. 물론 그 뭐 대통령 되기 이전에 어떤 그 뭐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한 대통령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막시즘에 쩔어지고 무너지면은 중공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본래적 가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잡아야지 대한민국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공을 대항해서 혼자 못 싸워요.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자주국방 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그 저기 뭐 한미동맹 깨뜨려 버리고 뭐 그따구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도요 국제 정세예요. 우리가 그 독립군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국제 정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한테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위험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이재명은 아주 철저한 하이퍼 오퍼튜니스트죠. 그 완전한 기회주의자죠. 조폭도 끌어다 쓰죠. 운동권도 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하고도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안미경중 그거 이제 뭐 그 지금 이제 옛날 얘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진짜 그때 무서웠어요. 왜 무섭냐?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미국이 그걸 수용해서 하는, 이재명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면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어요. 이재명이 계속 그 저기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대한민국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대한민국 안에 반미 감정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단기적인 어떤 이렇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과 표면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실제로 중공의 영향력이 그 확대되는 기반이 그 마련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반미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그 대한민국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표면적으로 이재명하고 손잡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를 해서, 지난번에 뭐 안미경중 거의 옛날 얘기다 뭐 이재명이 그런 얘기할 때 저는 사실 되게 걱정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쨌거나 지금 그 실상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한 달쯤 뒤에 경주에서 뭐 서울이 될지도 모르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만날 텐데 그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 전에 우리가 미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저희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나름대로 정리된 메일을 미국 분들한테 나름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좀 전달이 되어서 뭐 저만 목소리 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특히나 한 달 동안 모든 역량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한 달 안에
그 트럼프와 이게 시진핑의 미팅에서 아마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럼 넘어가면은 이제 그 저희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잠깐 이렇게 둘러봤어요. 되게 예쁘죠? 동네가 되게 예뻐요. 예언자면 사진 잘 나왔지? 이거 내가 줄게.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네, 이게 총. 그 저기 그 베인덕 저기 집사님이 그 사장님이 그 라이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 따라가서 여기 왔으니까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가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 떨리더라고요. 그 물론 군대에서는 이렇게 쏴 봤지만 근데 미국의 총기 문제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 근데 미국의 총기 문제를 한국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총이란 건 무엇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 그 동부의 항구 도시들 뭐 뉴욕을 비롯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서부로 갑니다. 그럼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인디안 만나고 켄터키 막 이렇게 해서 그 중부까지 이렇게 막 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행정력, 경찰력이 사실상 전무한 거예요. 보안관 한 명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의 정말 이렇게 사막 같은 초원 같은 데서 그 누구도 나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총이라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지워버리고 총 나쁘지 이러면은 미국적 맥락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역사문화적 배경을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히나 서부개척 당시에는 이 총이 국가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그 미국에서의 총기 문제를 접근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얘기면 다 한국에 뭐 미국 보수주의 얘기면 다 한국에다가 갖다 쓰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시대적, 역사문화적 맥락이 달라요. 여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총사진 일부러 올려놨어요. 예. 미국 가시면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해보세요. 예. 대만에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찰리 코크 이게 워싱턴에서 이게 조그마한 추모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갔는데요. 뭐 I am 찰리 코크 여기 적혀 있고 그런데 이 깃발이 어떤 깃발인지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찰리 코크 추모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로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이 자유월남의 깃발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베트남 친구들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대에서도 잘 들어가세요. 승홍 씨 1시간씩 잔대요 요즘에. 화이팅. 안녕하세요. 그 자유월남은 지금 미국의 망명한 그 자유월남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베트남하고 미국 관계가 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결집력, 움직임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거 한 걸 봤는데 거기 교포분들 말씀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분 설명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윤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남편이 미군 출신이세요. 그리고 또 미국 그 정부에서 오랜 동안 일하셨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정말로 고마운 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사실상 이분 집이 이렇게 호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가면은 그 호텔처럼 그냥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죠. 그, 김민아 대표도 여기 그러니까 이 집에 엄청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딸처럼 이렇게 대해주신다고 하는데 집이 되게 예뻐요. 집이 되게 예쁜데 저기 아침 식사는 그분 남편분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되게 귀찮죠. 그게 귀찮은데 하여튼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 집에 꼭 가야 되겠다. 가서 이게 남편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 집에 가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하여튼 그 이윤희 집사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모스탄 대사님 만나러 저녁 식사하러 그 저기 린치버그라고 그 리버티 대학교가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이게 미국이니까 사고의 틀이 이게 좀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3시간 이러면은 뭐 잠깐 내려갔다가 식사하고 올라오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국이니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저녁 식사 잠깐 하려고 대구 내려갔다 온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또 모산 대사님하고 좀 긴히 나눌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점 찍은 데가 그거예요. 여기가 린치버그, 여기가 제가 묵었던 곳들하고 방문했던 곳들인데 여기가 워싱턴 DC고 50번 국도가 이쯤에 있어요. 하여튼 다음에 가시면 꼭 50번 국도 드라이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이갈 칼몬 그리고 또 저기 알베토 페르난데스라는 분인데 그 mem리라고 미들리스트 미디어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이스라엘 기반의 싱크탱크입니다. 이분들이 한국 문제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계엄 사태 터지고 했을 때 한국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루셨고 저도 연결이 돼서 저도 여기 글 쓰고 그랬는데 이갈 칼몬 이분은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 계엄 사태 나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제 영상까지 찍어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워싱턴에 또 사무실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통화만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참 감사한 게 한국 문제를 참 이렇게 진지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제가 이분들 통해서 했던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라인 쪽에 그러니까 한국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진지하게 많이 움직여 주셨고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분들인데 하여튼 뭐 이스라엘과 지금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또 긴밀하게 또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또 뭐 약간 그런 세력도 분명히 있죠. 그 소위 얘기하는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과 연결된 그 유대인 그런 이렇게 특수 집단 뭐 분명히 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찰리 코크 훌륭하죠. 근데 이란 문제,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최근에 약간 이렇게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들이 있는데 이란 우리가 공격해서 좋을 게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근데 동일한 논리로 사실 한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한국의 입장이 사실 상당히 조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약간 놓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저는 이렇게 아마 미미송 박사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세력들의 영향력 아래 특정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조지 소로스처럼. 예, 그러니까 유대인 세력이 그러니까 뭐 하나로만 다 묶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분명히 있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승만 대통령도 유대인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했습니다. 52년도에 5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노사이드 컨벤션
집단 살해 방지 조약 할 때 대한민국이 그 원 당사국으로 해당 조약에 참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동질감 이런 것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그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한국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 맵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뭐 지금 계속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제가 원래 갈 때 뉴욕을 방문을 했었어야 돼요. 뉴욕에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애틀을 방문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아틀란타에서 그 강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을 이렇게 조율을 하다가, 그래서 보니까 원래 19, 20일 날 행사에 제가 가려고 했는데 아틀란타 20일 행사를 참여해야겠기에 부득이하게 그 19, 20일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고 우선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뉴욕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전에 보이시죠? 그 워싱턴에 국제공항 2개 있는데 뭐가 있다고 했죠? 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티켓을 사시면은 이게 어느 공항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처음에 갔을 때가 덜레스 공항이라 가지고 이제 뉴욕 가는 비행기도 그냥 덜렁거리면서 덜레스로 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였던 거예요. 남은 시간 1시간. 그래서 우버 타고 날아갔습니다. 우버 타고 날아가서 다행히 놓치지 않았어요. 놓쳤으면 아주 머리 아팠을 텐데.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진이 되게 멋있는데 비행기에서 찍었는데 뉴욕의 전경이 이렇게 보이는 사진. 예, 실루엣이 좀 보이나요? 예. 그리고 여기는 제가 뉴욕 도착하자마자 사실 좀 가보고 싶었는데 브루클린 타버너클 콰이어 아시나요? 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가대인데 그곳에 이제 가봤는데 뭐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뭐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예, 여러분들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 다리 같은 게 뭘까요? 이 다리 같은 게 뭘까요? 가만있어 보죠. 예, 여기도 다리 같은 게 있죠. 다리 같은 게 있어요. 요거 뭘까요? 요거 아시는 분? 맞습니다. 브루클린 대교. 예, 박수 한번. 예, 박수 한번. 이게 언제 완성됐는지 아시는 분? 제가 뭐 이거 되게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들으신 분들은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거 언제 완성됐는지 아시는 분? 뉴욕 가서 브루클린 대교 실제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보셨죠. 가시면은 이거 사실 되게 웅장해요. 되게 웅장한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이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883년 조미수호조교가 체결된 그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조미수호조교 체결하고 나니까 미국이 볼 때 조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세상을 몰라. 그래서 야, 사절단 보내봐. 내가 구경 한번 시켜줄게라고 해서 미국에 간 게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그래서 대통령 만났는데 황제 폐하께 세배 드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 일러스트레이션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그때 브루클린 대교를 봅니다. 완공이 돼가지고 이게 차로 위에서 찍어서 약간 그렇지 밑에서 찍으면요 진짜 웅장해요. 진짜 웅장한데 저게 1883년도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도 그때 있었어요. 이것도 국가철교도 이게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봤던 보빙사 사절단이 어땠을까요? 느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에 2층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중국에 사대하니까. 2층 집이 없었는데 2층 집이 없었는데 이런 걸 본 거예요. 이 위로 전차가 지나다니고 이런 다리를 보니까 눈이 뒤집히죠.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그때 보빙사 갔다 온 사람들하고 또 일본에서 개화파 또 눈이 일찍 뜬 뭐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 하고 해서 그 다음에 1884년에 했던 게 갑신정변 공화정하자 우리도 했다가 3일 천하로 끝나가지고 다 사형당하고 서재필은 멸문지화 당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했던 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뉴욕에서 이걸 다시 보면서 예. 요 설명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 뉴욕에서는 사실은 제가 만날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선배님들, 특히 서울대 선배님들. 제가 벌써 몇 년인가요? 2018년도에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그리고 LA하고 아틀란타하고 그때 제가 그러니까 강연 하느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서울대 선배님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툴스포너 한 지가 벌써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되잖아요. 근데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한테 5년, 10년이 이게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 땅에 없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준 선생님이라고 이분 집안은 아주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게 그 라이벌쯤 되는 집안이었어요. 그 정치적으로 그 민주당 계열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되게 싫어하고 그러셨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1970년대인가 70년대에 이민 가셔가지고 뭐 두 분 다 뭐 이렇게 교수하시고 하시면서 이게 나름 성공하셨죠. 성공하시고 제가 기억하는 게 뉴욕 처음 가서 이준 선생님 뵀을 때 아주 명석하시더라고요. 연세가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 뉴욕에 갔더니 그 허드슨 강과 그 주변의 역사들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아주 박식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 이분이 한번 보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꼭 드리려고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서울대 동창회 미주 그러니까 서울대 동창회 하실 때 배드민턴을 치셨는데 배드민턴 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계속 누워만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따님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머니들 마음에 사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들 드시고 막 이래서 그냥 계속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일했던 분이신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하세요? 네. 여기는 저기 트루스 포럼 티셔츠 입고 계신 분이 이전구 회장님이라고 그 서울대 농대 출신이신데 뉴욕에서 사실 저 애국 운동에 교포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신 분이세요. 아주 그 다재다능하시고 카네기홀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되게 잘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하모니카로 카네기홀에서 연주도 하시고 막 그랬던 분인데 KBS 홀에서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 형님이 그러니까 준리 해가지고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준리 그 태권도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뉴욕시장으로 장례를 치르셨던 한국인 분이신데 이분 형님이신데 이정구 회장님은 한국에도 종종 오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뵀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1940년대생이시거든요.
연대가 아니라 1940년생이시죠. 이재춘 대사님도 1940년생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트루스 포럼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앞으로 또 이제 5년 10년이 되면은 어떠실지 모르는 분들이라 마음이 그냥 괜히 무거웠어요. 많이 무거웠고, 이 양종식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부산대 나오셨는데 코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하시면서 이제 미국에서 또 사업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또 이게 정착하신 선배님이신데, 제가 뉴욕에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 또 이분도 뵀었는데 시간의 갭이 얼굴 뵈니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도 이제 무거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분들이 계실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가슴이 아픈 게 트루스 포럼을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선배님이신데, 금호석유 화학에서 대표이사도 하셨고,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태극기 들고 나간 분들을 저쪽에서는 틀딱이다 이렇게 욕하고 그랬는데,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내노라 하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정재계에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박순영 선생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렇게 태극기 들고 하시면서 이 새파란 젊은 좌빨이 막 덤비는 것도 받아주시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받아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 부고가 날라와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남신우 회장님, 이분은 누구냐 하면 건축 설계로 미국에서 크게 자리를 잡으신 분입니다. 잡으신 분이고, 근데 북한 인권, 탈북자, 북한 인권 쪽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국 안에서 그래도 오랜 동안 활동을 하시고 그러셔서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강하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연세가 그러니까 41년, 42년생 이러시니까, 제가 원래 남신우 선생님은 뵐 계획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또 양종식 회장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연결이 됐고, 제가 이때 차를 렌트해가지고 차가 있는 김에 내려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거를 제가 다녀와서 여기서 남신우 회장님을 뵙고 반가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죠.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특히나 택기 들고 같이 목소리 내어 오셨던 선배님들은 북한 해방될 때까지는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평양에서 트루스 포럼 한번 해야죠. 예, 평양에서 트루스 포럼 할 때까지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세요.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 제일 뒤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미국 사회,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이런 서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기독교가 모든 도덕의 근본이 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를 근간으로 삼아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해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 만들어보자. 열심히 한 다음에 다 같이 천국 가서 만납시다. 가 독립정신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나라 상황이 되게 위험해 보이죠. 위험하죠. 사실 위험하죠. 근데 우리 선배들도 그런 시간을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싸움들 다 싸우고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국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평양에서 트루스 포럼 한번 하시고 같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김기삼 선배님 아시는 분, 김기삼.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다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벨상 로비를 폭로하신 분이시네요. 개인적으로는 법대 선배님이시고 지금은 그 뉴욕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하고는 종종 연락을 하는데 뉴욕에서 간 김에 이렇게 뵈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엇걸려가지고 못 뵙긴 했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 우선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아셔야 됩니다. 예. 아직도 많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 가실 분들은 먼저 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예, 뭐 이런 건 넘어갈게요. 우리 아틀란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뉴욕에서 아틀란타 갔는데 제가 근데 짐을 이준 선생님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캐리어를. 그래서 양종식 회장님이 11월에 한국 오실 때 가져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여권하고 중요한 것들이 다 배낭에 있었어요. 캐리어에 있었으면 그냥 아찔하네요. 아틀란타에 제가 있었던 집이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게 안에도 너무 예뻤어요. 이게 그냥 집에만 있는 걸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 여기에 제가 2018년도에 찍었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순례자의 교회 필그림스 처치라는 데인데 여기 계시는 이게 조장로님, 여기 여자분이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결혼하셨을 때 사진이 있길래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조장로님이 되게 건강하셨는데 3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또 다들 또 이렇게 다 안타까워하시고 하셨는데 요렇게 그 2018년에 만났던 분들이 또 대부분 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반가웠습니다. 또 나름대로. 근데 아틀란타 강연이 사실은 되게 갑작스럽게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와주셨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지 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 보통 대부분 참 감사하게도 되게 재미있게 잘 또 감동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또 아틀란타에서 그 강연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1시간 해달라고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또 3시간이 됐어요. 근데 다들 끝까지 앉아서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되게 감사했던 게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단일 그 매장 규모로는 가장 큰 그 파머스 마켓을 한국 분이 운영을 하십니다. 한국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도 거기 계셨고 그리고 또 여기 주중광 선배님이라고 그 약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신약을 2-3개 정도 개발을 하셨어요. 그 신약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걸 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조지아 대학교 그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도 거기서 뵙고 그리고 또 오대기 장로님이라고 아쿠스 아틀란타 대표 맡으시고 또 그 CBMC 미주 총회장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제가 여기서 또 뵙고 그리고 또 이거는 데이빗 팍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감사한 게 아틀란타에서 올랜도까지 차로 6시간입니다. 차로 6시간. 차로 6시간 6분인데 제가 강의한다고 하니까 이걸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그 플로리다에 사실 그 트루스 포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한번 플로리다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그 아틀란타에서 강의를 마치고 그
그 시애틀에 또 뵐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시애틀 가니까 또 풍광이 되게 많이 다르죠. 시애틀 가보신 분? 예. 별로 없으시네. 예. 시애틀 가보셨어요? 시애틀 가보니까 뭐 잠 못 이루는 밤은 제가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뭐 이게 그 뭐 이렇게 물이 많고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제 아내 친구 가족이 시애틀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는데 남편이 보니까 목사더라고요. 목사고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이제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 순둥이 있잖아요. 미국 순둥이. 미국 순둥이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해요. 보면은. 그리고 또 애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3남매인데 근데 그 2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은 저보다 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 크고 하여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그래가지고 못 가겠구나 했는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분이 시애틀에 초대해 주신 분이 여기 왔으니까 바람 쐬러 가야 돼 뭐 이러시면서 막 이런 쪽으로 막 배 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이 북쪽으로. 근데 그 친구 집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분이 뭐 여기는 꼭 가야 돼 이런 데가 이 친구 집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2번 타고 결국에는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웬걸 그 애들 좀 보고 싶었는데 애들은 아빠하고 그 아이맥스 영화 보러 갔다고 시애틀 시내로 갔다고 공교롭게 딱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가 정말 이렇게 숲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늑대도 있고 쿠거도 나오고 막 그런데요. 예, 하여튼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시애틀 제가 머물렀던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시애틀에 그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 예, 그래서 거기도 한번 구경하고 덕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지난주 월요일 점심에 이제 귀국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트랜스퍼가 시애틀에서 탔는데 달라스에서 도착한 다음에 10시간인가? 10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그러니까 시애틀이 여기면은 사실 바로 오면 한국이 가깝거든요. 근데 달라스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야 되는데 여기서 10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웬걸 10시간을 기다렸는데 비행기가 계속 지연되더니 결국엔 결항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그것도 결항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것도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엔 떴습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오는데 4박 5일 걸렸어요. 4박 5일 걸렸는데 근데 이게 달라스가 내가 여기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달라스가 2026 CPAC이 열리는 곳입니다. 저희가 2025 CPAC은 워싱턴 DC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트루스포럼 청년들 한 22, 23명 정도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10시간 기다릴 때 요 소파 2개 붙여가지고 잤거든요. 예. 근데 예, 결국엔 그게 결항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먼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여기 달라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워드라는 도시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포스워드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서부 도시입니다. 서부 도시. 그래서 목장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카우보이 소 타는데. 네, 소 타는 게. 그게 여기 로데오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깐 둘러봤고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2026년 2월 달이거든요. 가게 되면은 포토스까지 같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 코스로 저희가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소떼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남아 있고, 예, 그랬습니다. 이 풍광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제 스펙 여기에 2026에 게일로 텍산 리조트
해가지고 여기에요. 여기 제가 먼저 가봤습니다. 이게 그 2025년 시팩도 워싱턴 게일로드 호텔에서 했거든요. 리조트에서 했거든요. 그 분위기는 비슷해요. 분위기는 비슷한데 예, 저희가 내년 2월에 가게 되면 여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달라스가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곳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길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건물에서 총을 쐈어요. 총을 쐈고 요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면서 여기 차 있는 곳 여기다가 그러니까 똥똥 해가지고 예, 존 F 케네디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기 뭐 존 F 케네디의 살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음모론이 있죠. 뭐 음모론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가설들이 있죠. 가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미국의 문제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뭐 이것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달라스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이제 드디어 비행기가 떴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2015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거든요. 14년인가? 그때 들어올 때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비행기 밖에 풍광이 너무 예뻤어요. 달라스에서 한국 오실 때.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그걸 기대했는데 물론 풍광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웠는데 노선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러시아 문제 때문에. 이게 제가 그때 갔을 땐요. 그 베링 해협 알래스카하고 그 러시아하고 그 경계 그걸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쪽 북쪽의 땅들이 정말 그 꿈틀거리는 땅 그 동토의 땅인데 또 이게 녹아내리는 그런 땅들을 비행기 창문으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또 캄차카 반도에는 그 위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호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동화 속 마을 같은 그런 마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겠거니 하면서 굳이 그 창가 쪽 자리를 사수를 해서 봤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러시아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남쪽으로 날르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런 그 미국 대륙 지나갈 때 이런 뭐 덴버나 이런 데 지나가거든요. 거기 또 이제 그 로키 산맥 지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풍광이 되게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되는 그런 사진인데.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올 때는 누코노미. 예, 누코노미. 그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정말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 4박 5일 걸릴 줄 몰랐습니다. 이거 돌아오는데 4박 5일 걸릴 줄 몰랐는데 이 누코노미로 감사하게 편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다려온 것들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26년 시팩 참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달라스거든요. 달라스에서 하고 포트워스까지 본 다음에 가능하면은 아틀란타와 이 플로리다 뭐를 경유하는 코스로 한번 짜볼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2월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행기가 이게 다구간으로 하는 거 일찍 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되게 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노려볼까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지는 저희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안에 어떤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건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이걸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걸 가지고 제가 토론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루스 포럼이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데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트루스 포럼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고 싸움입니다. 진실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롯해서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실패한 나라다라는 거짓말이 제일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에 빠져버리면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데서 더 나가서 대한민국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생각인데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이 거짓을 바로잡는 것이 저는 이게 트루스 포럼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거짓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민족적 정당성을 북한에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남한은 그래 뭐 좀 잘 살지 몰라가지고 몰라도 외세에 종속된 국가 아니냐. 근데 북한은 주체적인 나라를 세웠다. 뭐 이따구로 얘기를 해요. 사실 소련의 꼭두각시였으면서 예, 그런 거짓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양키고음을 하는데 사실 이 한미 동맹은 자유와 진리라는 가치 동맹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신앙의 동맹입니다. 신앙의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 목소리 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미국이 잘못 갈 때마다 깨우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에 속을 때 깨우치는 역할을 했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을 때 깨우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미국이 포스트모더니즘과 막시즘으로 사실 안에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트럼프 현상인데 그 싸움을 미국 사람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싸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을 깨어내는 건요, 대한민국의 생존과 존속과 직결된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사실 여기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리고 트루스 포럼이 시작할 때는 탄핵의 부당성, 탄핵 사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말씀드린 건데, 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트루스 포럼을 극우 취급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 그러면서 이렇게 트루스 포럼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도 있긴 한데 트루스 포럼 얘기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를 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극우라고 하면서 안 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단체를 만들 친구들도 있는데 뭐 하여튼 이 탄핵 사태를 포함해서 요거를 나중에 어떻게 수정했냐면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도 그렇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싸움인 거죠. 예. 요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거 뭐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제가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정말로 예.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김평우 변호사님인데, 예. 김평우 변호사님인데, 제가 아틀란타 갈 때, 뭐, 이분이 주선해 주셔가지고 사실 갔죠. 2018년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분이고, 그리고, 변호사협회 회장도 하셨고, 제가 만난 변호사 중에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뭐 법대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려운 개념들을 정말 너무 쉽게 풀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변호사 중에 정말 이렇게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윤석열 그 당시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나가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배경들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댓글 작업 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작업을 국정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국정원을 고발을 한 거예요. 민주당 쪽 계열이. 그러면서 이거를 검찰에다 수사를 맡겼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인가요? 박근혜 정권이군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윗선이 검찰 윗선이 이거 수사를 대충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했더니 거기에 항명을 해가지고 그걸 굳이 그 진행한 게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재수 장군이나 이런 분들한테 굴욕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자살에 이르게 한 데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님은 뭐 황교안 총리님을 비롯해서 그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님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아직도. 그래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김평우 변호사님은 아직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모든 상황들이 그 마음도 많이 상하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되시는 겁니다. 용납을. 이게 그래서 윤어게인 외치는 청년들, 저는 이게 사실 되게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랜 동안 목소리 내어오신 분들하고 약간 이렇게 결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그 미세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언젠간 또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와 배경을 알면은 사실 청년들도 뭐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내는 역할을 한 부분도 사실이고, 다른 것보다도 사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한미동맹의 기틀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그 민주당을 비롯한 그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이 근간을 흔들려고 할 때 뭐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미동맹의 근간,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평우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용납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 기회에 사실 이렇게 만나 뵈려고 했는데 못 뵀어요. 못 뵈고 오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또 미세 조정이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 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혜롭게 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대한민국 위기 상황 인식. 지금 대한민국 위험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 이게 신앙적인 사명감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유대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을 둔 보수주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수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무신론적 혁명, 무신론적 인본주의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이 프랑스 혁명에 사실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폭주를 하는 겁니다. 막 로베스피에르가 그 집권한 1년 동안에는 프랑스 파리 광장에서 목 잘린 사람이 4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0명씩 자는 거야, 파리 광장에서. 그리고 방대 지역에서는 혁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30만, 40만을 학살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애들 발굽으로 밟아 죽였어요. 그리고 애기들 그냥 뿅 던져가지고 창으로 꽂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하는 프랑스 혁명군들이 자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혁명이 얘기하는 자유평등 박애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자유평등 박애를 지향했다기보다는 혁명가들의 자유평등 박애를 위한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은 무신론적 인본주의, 무신론적 자유주의 혁명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에드먼드 버커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인데, 그 성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프라이스 박사의 오류라는 챕터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프라이스 박사가 사실 프라이스 목사예요. 프라이스 목사가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왜냐면은 당신의 설교는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을 전혀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시작이에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에.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엔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사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트루스 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한 복음이 왜곡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 싸움이 사실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본진 싸움이에요. 신학교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유럽이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왜곡된 복음에 대응하는 것,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하는 것, 이거를 또한 우리가 하나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밤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적절할 때 이렇게 말려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지루하진 않으셨죠? 예, 지루하진 않으셨죠. 이게 트루스 포럼의 기본적인 네 가지 인식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트루스 포럼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대학과 모든 학문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 특별히 선포합니다. 트루스 포럼은 특별히 서울대에서 시작했고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캠퍼스를 중요한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회복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예, 이 싸움 사실 어려운 싸움일 수도 있긴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과 막시즘이 망쳐놓은 인문학, 사회학 바로잡는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뭐 이게 대체 신학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는 성경 말씀대로 그냥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이슬람, 자유주의 신학 이게 사실 우리가 대응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입니다. 동성애, 이슬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 뭐냐? 동성애는 정상이야.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하셔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성경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단하면서 이 성경책에 보면은 동성애가 죄악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한 8군데 있거든요. 이걸 그냥 변개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 대응하는 퀸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무지개 성경. 예.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민중 신학, 해방 신학이 뭐냐? 가난한 자들의 해방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재단해요. 이게 민중 신학, 해방 신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민중 신학, 해방 신학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본주의적인 자기와 사랑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직시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근본적 회복. 지금 상황이 되게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나라 망했다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했으면 이미 여러 수십 번 망하고도 남았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예, 대한민국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특별히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생존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도 그 당시 유럽이 빠져 있었던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할 때 유럽은 뭐에 빠져 있었냐? 복지국가, 삼인주의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이 복지국가, 삼인주의는 국가가 다 해줄게 이겁니다. 뭐 말은 다 좋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뭐냐? 자조정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은 국가가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다. 그걸 보여준 게 지난 유럽의 40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거짓된 사회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한숨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고 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과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루스 포럼을 위한 기도. 요 8가지 이것이 이게 트루스 포럼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2시간 반을 그냥 계속 달렸네요.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월요 모임은 항상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또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